코로나19 자녀 백신을 맞기 위한 당일 예약 제도가 도입된 첫날 어제 6만 2천여 명이 자녀 백신을 접종받고 이 가운데 4,200여 명은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항체 보유율은 현재 0.27%에 머물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6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고위직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예비 경선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초선 후보들은 탈락하고 중진 4명이 함께 본 경선에 오르면서 단일화 등 합종 연행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최대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라는 우리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관평원 유령청사 사태로 논란이 불거진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자체 조사를 거쳐 기존에 제공된 특혜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가리스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사모펀드에 팔렸습니다. 3주 전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고 개선안을 약속했던 오너 일가는 결국 회사 지분을 통째로 매각했습니다. 환기가 안 되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숨지거나 투병하는 노동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12,000여 개 급식소를 상대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로 본경선에 진출하면서 신인 돌풍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초선 의원들은 모두 탈락해서 예상보다 초선 바람은 미비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본경선은 영선의 신인 이준석 대 중진 후보 4명이라는 대결 구도가 굳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자, 오늘 아침 발표됐죠? 예비 경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가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 5명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이 가운데 영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압도적인 1위로 본선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선 출신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전 의원이 뒤를 이었고 5선의 주호영 의원, 4선의 홍문표 의원, 5선의 조경태 의원 순으로 득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선의 김은혜 의원은 4선 이상 중진들에 밀리면서 나란히 탈락했습니다. 이준석 돌풍은 현실화했지만 초선 바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다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향한 신인 당대표 열망이 당 안팎에서 모두 컸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51%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고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나경원 전 의원과 불과 1%포인트 차이로 높은 수준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준석 돌풍은 대중적인 인지도와 여론조사로 만들어진 거품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는데 당신마저도 상당 부분 이 전 최고위원에게 기운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로써 본경선에서는 신인의 상징과 같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기존 주류 중진들의 대결 구도가 더 굳어졌습니다. 네, 이제 본경선이 어떻게 흘러갈지 더 주목되고 있는데요. 역시 관심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당대표 본경선에선 신구 대결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 교체를 두고 당내 잡음이 더 불거질 수도 있는 만큼 김기현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당내 갈등을 경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후 다시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하는 만큼 서로를 존중하면서 불필요한 오해 없이 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 초선 의원들을 향했던 표심이 본경선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쏠린다면 30대 당대표가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경선에선 당원 투표 비중이 70%까지 커진다는 게 하나의 변수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중진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떨어지는 만큼 돌풍을 이어나가기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중진 후보 4명이 단일화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뜻을 모아 맞설 경우에 이 전 최고위원이 버티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최종 당대표는 전국 합동연설회를 거쳐 다음 달 11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당원 50%, 일반 국민 50%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 본경선에 진출할 5명이 정해졌습니다. 1위는 이준석 후보였고요.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 순으로 득표했습니다. 함께 신의 돌풍을 일으켰던 김웅, 김은혜 후보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당심과 민심을 딱 절반씩 반영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민심은 이준석 후보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50%, 그러니까 절반을 넘습니다. 하지만 당심은 나경원 후보에게 조금 더 향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당원들에게서 31%의 지지, 나경원 후보는 3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6월 11일 있을 본경선의 당심의 비중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여론조사에서 당원 투표가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은 2019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대표가 선출됐는데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발표된 당대표 선호도 조사를 결과를 보면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당시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앞섰습니다. 1위였는데요. 당심과 민심이 현격하게 엇갈린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몇 개의 지표가 저한테 그렇게 불리한 건 아니라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사실 이런 변화된 양상이 당심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약간의 시간이 좀 소요되는데 그런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바로 모바일 투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좀 아쉽긴 합니다. 실제로 전당대회에서 오세훈 후보는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서 50.7%의 지지를 얻으면서 37.7%를 기록한 황교안 후보와 차이를 더 벌렸습니다. 하지만 당원들의 지지는 정반대였습니다. 황교안 55.3%, 오세훈 22%, 결국 70%가 반영되는 당원의 지지를 더 얻은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보수정당 전당대회에서만 당심과 민심이 엇갈렸던 건 아닙니다. 2012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도 대의원 투표에서 뒤진 후보가 일반 시민이 대거 참가한 모바일 투표에서 앞서면서 승리를 잡았습니다. 당시 경선은 대의원 현장 투표가 30% 반영됐고요. 일반 시민과 당원 대상 모바일 현장 투표가 70% 반영됐습니다. 대의원, 당원 투표에서 김한길 후보가 앞섰지만 일반 시민 선거인단에서 이해찬 후보가 앞서면서 이해찬 후보가 0.5%포인트 차로 당선됐습니다. 아주 어려운 선거였습니다만 많은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선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권 개최를 하기까지 앞으로 그 민심을 잘 받들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잘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우리 민주당 대의원과 당원들에게 가장 많은 표를 받고도 당대표가 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과 민심이 일치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당대표 선거 결과는 당신과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한 후보들, 누군가는 당심과 민심이 같기를 바랄 거고 누군가는 당심과 민심이 다르기를 바랄 겁니다. 5명의 후보들은 앞으로 6월 11일 전당대회까지 합동연설과 TV토론으로 당심과 민심 잡기에 나설 텐데요.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까요?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관평원 사태로 논란이 불거진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LH 사태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했던 정부 여당은 당장 다음 달부터 이 특공제도 폐지 절차에 돌입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LH 사태 여진 속에 터진 관세평가분류원의 이른바 유령청사 논란은 성난 부동산 민심에 또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기도 전에 청사를 짓고 아파트 분양권부터 챙긴 행태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돌아가자 고위당정 주요 안건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특별공급제도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며 제도 전면 폐지를 건의했고, 당초 목적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불과 1시간 반 만에 정부도 이에 동의하면서 특공 폐지가 신속하게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곧바로 세종시 특공제도 폐지를 위한 후속 조치가 시작됩니다. 특히 기존 특혜 환수 논의는 정부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처럼 빠르게 움직인 건 단순 제도 개선만으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자체가 국민적 따가운 질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4.7 재보선 참패에 도화선이 된 LH 사태처럼 전 정권 탓으로 책임을 돌린다면 내년 대선에서 더 큰 역풍을 맞을 거란 우려도 한몫했습니다.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로 압박하자 여당은 특공제도 전면 폐지로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대선 전국에서 부동산 민심은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을 교체하고 후임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내정했습니다. 박신임 국민소통수석은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첫 대변인과 국회의장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박 수석은 국민소통수석은 민심수석이라는 각오로 청와대와 국민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허리를 숙여 국민의 심장에 귀를 맞춰야 함을 잊지 않겠다고 그 소감을 밝혔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가능한 최대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은 우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우리 정부 이 도쿄올림픽 공식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성화 봉송 지도가 있는데요. 시내마현 오키섬 주변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시한 점이 바로 우리 독도입니다. 일본 국내에서 성화 봉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알리는 지도에 독도를 표시한 건데 전 세계인이 보는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현한 겁니다. 지난 2019년에도 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크게 독도를 표시해서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의 강력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이후 육안으로 봤을 때는 독도 표기가 사라진 것처럼 지도 디자인을 바꾸면서도 이 화면을 확대하면 독도가 나타나게 꼼수를 부린 겁니다. 외교부는 일본 측에 곧바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고요.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 문제를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했고 또 최대로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등 이 강경한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행태가 인류 화합을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일본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정부는 올림픽 보이콧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역시 독도는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새겨진 땅이라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연설 내용을 언급하며 일본이 지도에 표기된 독도 삭제를 끝까지 거부한다.
있다면 올림픽 불참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도 공식 논평을 내고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은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국제적 화합을 깨하는 올림픽 정신에도 반한다며 규탄하고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 그러니까 IOC의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 반응도 강경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 장관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우리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도는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조직위도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올림픽 불참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우리 정치권 발언에 대해서는 선수단 파견은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언급했는데요. 최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서 다음 달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는 등 개선 국면으로 접어드나 있던 한일 관계에 일본의 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논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통일 외교 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년 돌풍으로 화제를 모았던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면서 본선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함께 관심을 모았던 두 초선 후보는 못 떨어지면서 조직력에서의 또 한계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인데요. 관련 현안, 남원정으로 원조소장파로 꼽혔던 의원이죠. 정병국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후보 8명 가운데 5명만 오르는 예비 경선, 중진 의원들 4명,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렇게 5명이 통과를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습니까? 좀 아쉬워요. 한두 명이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막판에 가서 아마 이준석 후보와 중진들 간의 설전으로 인해 가지고 쏠림 현상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신구 대결 구도에서 개판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기문의 초선 의원들도 통과할지가 관심이었는데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초선 의원은 왜 그 벽을 넘지 못했을까요? 결국은 그 초반에 잘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런 결과가 온 것은 그 절대적 지지층이 없었던 거죠. 네. 그 반면에 그 중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중진 의원하고 그 이준석 의원하고의 싸움으로 설전이 전개가 되면서 아마 그 거기에 가려지게 되면서 중간층에 있던 사람들이 쏠림 현상이 이준석 후보한테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금 1위로 통과를 하면서 아직도 그 돌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남원정이라고 불렸던 원조 소장파이시기도 한데요. 자, 지금 국민의힘에 불고 있는 이 젊은 신진 세력의 돌풍,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지금 신진들의 돌풍이 대단하고요. 그 바람이 그냥 바람으로 끝날 것 같지만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조 소장파라는 얘기도 듣고는 있지만 저희들은 초선 때 감히 이런 생각 도전하겠다,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감히 못했는데 이번에 영선 초선들의 반란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는 이런 도전은 우리 당의 새로운 기풍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이 전반적으로 지난 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나타났지만 국민들의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희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한번 다시 줬고 그 기회를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이 우리에게 준 기회를 우리가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전당대회가 이번 전당대회가 아닌가 그런 바람들이 지금 이렇게 영선 초선들의 돌풍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예비 경선 결과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는 조금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여전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그 책임 당원이나 예. 핵심적인 당원들은 기존의 그 지구당 위원장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모집한 당원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더 많이 접촉했던 사람들이 더 가깝게 인간적 관계에서의 어떤 표를 얻은 게 아닌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선인 이준석 그 후보가 네. 당원 투표에서도 1%밖에 차이 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1% 포인트 차이 그걸 났죠. 본다라고 하면은 당원들조차도 이제는 그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난 시장 선거, 보궐선거를 통해서 네네.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나타난 당심, 이 당심이 민심을 따라서 본 경선에서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당원들을 좀 만나 보지 않으셨습니까? 당원들의 생각도 많이 실제로 그렇습니까? 만나보는데요. 예. 그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은 수도권에서는 예.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태극기 그 부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매주 광화문 집회에 나가셨던 예. 어르신들을 만나 뵈도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면은 그 중진들이 해갖고는 안 된다. 예. 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예. 라는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전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것이 지금 민심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앞서 잠깐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신구 대결 구도에서 지금 개파 논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경선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요. 근데 앞으로 본경선에 가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또 개파 논쟁이 불거지는 것 아닙니까? 이 개파 논쟁을 시작했던 사람들이야말로 예.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이 진영 논리에 의해서 개파로 나누고 갈라치기 하고 분열시키는 이런 정치를 종식시켜야 된다는 건 아니겠어요? 예. 과거에 우리 보수 정당이 그동안 그 탄핵까지 당하지 않으면 안 됐고 또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분열을 했고 갈등을 했던 이유들이 예. 다 개파 정치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개파 정치를 운운한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예.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는 저는 개파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준석 후보나 김웅 후보나 뭐 김은혜 후보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말을 듣고 안 듣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협의를 해갖고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저하고 같이 바른정당도 해보고 했지만은 전혀 그 지도부라고 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이게 저는 왜 그 영선이든 초선이든 젊은 사람들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관계에 의해서 당이 운영이 된다거나 특정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는 선을 끊어라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다가 개파의 잣대를 갖다 댄다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이것 스스로가 구태 정치의 그 모습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나경원 전 의원 지금 당권 도전에 나섰습니다만 사실 유승민 대통령 만들고 싶다. 라고 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지난해 인터뷰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야권 통합 또 대선에서 유력 후보 영입 이런 걸 어렵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바른정당에서 당대표 후보로 나간 사람이 유승민인데 예. 그 소송원으로서 그럼 당연히 유승민 대통령 만들고 싶다는 얘기 나오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나 그것은 당대표의 시절에 한 얘기가 아니고 예.
그 한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호불호를 얘기할 수가 있죠. 예. 아니 그러면 또 다른 중진들도 과거에 누구 지지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 계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합리적이라고 들리십니까? 예.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이준석 후보든 누구든 이 사람들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그런 사감을 가지고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부터도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네. 있을 수 없는 어불성설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6월 11일 새 대표가 선출이 되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나 아니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영입해서 경선을 한다. 그리고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합당 문제도 있고요. 이런 외연 확장. 앞으로의 과제, 큰 과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밖에 계신 이 야권의 후보자분들을 다 당 안으로 모셔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정말 국민의힘이 민심에 따라서 그 민심의 방향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하고 내가 친하니까 누구하고 가까우니까 내가 중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믿고 들어올 대권 주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당의 변화하는 모습, 당원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권 창출을 하겠다고 하는 열망이 하나로 뭉쳐서 당을 바꾸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거기에 국민적 여론이 모이게 되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저는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새로 당선되는 당 대표는 합리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그러한 룰을 통해 가지고 후보 경선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새로 당선되는 당 대표가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희 같은 지금 중진으로 나와 있는 이분들도 다 하나가 돼서 그 경험을 보태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조 소정파로 꼽혔던 정병국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오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입니다. 이 차관을 비롯해 일부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도 줄줄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있을 검찰 정기 인사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오늘 사의를 표명했죠? 네, 오늘 아침 법무부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전한 내용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장문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법무부와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고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이용구 차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초에 취임했습니다. 60년 만에 비검찰 출신 인사의 법무부 차관 임명이었는데 취임 6개월 만에 사실상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취임 전에 발생했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결국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구 차관을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사건이 알려진 다음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밝혀지면서 봐주기 논란을 낳았습니다. 단순 폭행 혐의와 달리 특가법을 적용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고 이용구 차관은 주말인 지난 22일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의 진상조사를 통해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수사팀이 이용구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주요 인물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용구 차관의 사의 표명, 이르면 다음 주에 있을 검찰 정기 인사에도 영향이 있는 겁니까?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용구 차관의 사의 표명으로 고검장급 한 자리가 늘어난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용구 차관은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법무부 차관 자리는 그간 고검장급 검사가 맡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 정기 인사를 통해 새로운 차관이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의 줄 사표도 관심입니다. 조금 전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고검장급에선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조 고검장은 출입기자단에 전한 입장문을 통해 떠날 때가 됐다면서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도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사적체 언급과 검찰 인사위원회의 기수 파괴 논의가 용퇴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줄사표까지 나오면서 검찰 내부 동요와 간부급 추가 사의 표명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오철입니다. 네,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결국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왜 이런 결정을 했고 지금 이 시기에 사의를 표명했는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용구 차관이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운전기사 폭행 사건 조사를 받고 있고 지금 피의자 신분인 거죠? 예, 지난 일단 이제 경찰에서 택시기사 운전자 폭행에 대해서 이제 혐의 없는 걸로 내사 중결해 버렸잖아요. 네. 그대로 차관에 임명이 된 다음부터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진상조사단을 꾸렸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경찰 내부 자체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드러났고, 무엇보다도 지난 5월 22일 날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는 것 자체는 기소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물론 인사가 앞두고 있긴 하지만 검찰 고위급 인사 앞두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폭행으로 피고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피고인 신분이죠. 네. 근데 차관도 기소가 되면 이제 피의자 신분이 이미 됐고요. 또 법원에 들락거려하는 또 피고인 신분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 김호수 후보자도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큰 중앙지검장이 지금 피고인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 시기도 임박했고 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아마 사임을 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용구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최근에 추가로 봐주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초기에는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인 줄만 알았다라고 했다가 사실 그런 신분들을 좀 알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조사 전에 또 경찰서를 이용구 차관이 방문을 했던 것도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네, 이제 진상조사다 이제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 경찰이 발표했던 내용과 다른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용구 전 차관이 그날 폭행을 한 다음 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폭행이 있었던 날 임의동행을 경찰이 요구했는데 이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방문했고 그 이후에도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문을 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택시 안에 놓고 있었던 자기의 물건을 찾기 위해서 방문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약간 논란이 좀 있어요. 택시 운전사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금을 건네고 그다음에 이제 블랙박스에 삭제를 요구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경찰에서는 우리는 단순히 그냥 평범한 변호사, 일반 변호사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냥 운전자 폭행으로 보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처리를 해서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사 중결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진상조사단 결과에 보면 서초경찰서 서장부터 간부들까지 이용구 전 차관이 그냥 평범한 변호사가 아니고 공수처장 후보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당연히 어떤 권력이 있는 그런 변호사로 알고 있었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블랙박스를 보게 되면 이게 운전자 폭행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경찰이 블랙박스를 못 본 걸로 해달라
이런 걸 피해자한테도 부탁을 했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사실이 석연치 않고 또 그 사실은 그 블랙박스가 이제 복원이 돼서 사실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이런 내용이랄지 운전자의 어떤 폭행에 당한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면 이게 단순 폭행이 아니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굉장히 명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사중계를 했다는 것은 봐주기 수사가 분명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결국 검찰은 기소로 가닥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에 곧 기소가 될 것이다 이런 부담 때문에 이제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곧 있을 이제 후속 인사,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고위급 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좀 부담도 좀 덜어주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 신문 전환됐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렇죠. 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기소되기 전에 이제 사퇴를 해야겠다. 그래서 법무부가 조율이 된 걸로 보여요. 이제 사퇴 시점이 언제냐? 일단은 기소되기 전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5월 22일 날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기소는 적어도 이달 말 이전에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사퇴 자체의 시기를 인사 시기로 상당히 중첩적으로 잡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퇴에 대한 파급력도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내부적으로는 뭐 인사의 숨통을 틔워줄 수도 있고 이런 면이 또 작용할 수는 있겠죠. 검찰 인사 이야기를 좀 하셨으니까요. 법무부가 다음 달 중 이르면 다음 주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사 어디에 좀 방점이 찍혔을까요, 지금? 일단 뭐 본인 뭐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열 자체를 중시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은 서열 자체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죠. 왜냐하면 저보다도 기수가 낮은 사람이 상급자로 가면 그 사람이 지위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검찰에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들이 자기보다도 낮은 기수가 상급자가 되면 사실 사표를 내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박범계 장관이 어떤 이런 기수 파괴랄지 어떤 인사적 해소 이렇게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오해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지난번에 추미애 전 장관하고 윤석열 전 총장의 갈등이 있을 때 고검장부터 검사장 그리고 일반 검사들까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어떤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추미애 전 장관에서 비판의 날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이번 기회에 이와 관련된 고검장들이 대부분 다 23기, 24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고검의 차장급 자리에 거의 비어 있어요. 그래서 고검장을 고검 차장검사로 낮춘다랄지 아니면 고검장들을 지금 법무부에 있는 국장하고 그다음 본부장 둘이 그만뒀는데 그 자리는 원래 검사장급 자리예요. 그런데 고검장을 검사장급 자리로 낮춰서 발령을 내버리면 사실 사표를 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에 반발했던 간부급 검사들을 내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좀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인사가 단행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0기죠. 네, 20기. 20기고 윤석열 전 총장이 23기고 지금 대부분 고검장이 23기란 말입니다. 근데 20기 총장이 왔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동기나 뭐 후배가 총장이 되면 물러났습니다만 선배가 총장이 되면 대부분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수 파괴를 한다면 자리가 비어야지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고검장들이 안 물러난다면은 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검찰총장이 20기예요. 그러니까 고검장들과 전부 다 비교를 해도 기수가 가장 높아요. 더군다나 기수가 3기 차이나 나기 때문에 사실은 고검장이나 검사장들이 옷 벗을 이유는 없어요. 없는데 뭐 인사 적체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검사장급 옷 벗은 두 사람이 다 검찰 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직급이 이제 검사장급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검사장급 두 자리가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인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 소폭으로 인사는 했지만 사실은 조국 장관 이후에 특히 추미애 장관 때 검찰 인사를 단행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검사 인사 자체가 적체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검찰 내에서는 뭐 말씀도 해주셨지만 모욕주기 인사를 통해서 사표를 받겠다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반발도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반발이 나오는 속에서 사실 추윤 갈등이 좀 심각했는데 만약에 김모수 검찰총장이 임명이 돼서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박범계 장관과 조금 이렇게 부딪힐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이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김호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이제 추천이 되지 않습니까? 지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청문회 거쳤는데 아마 뭐 청와대에서는 뭐 반드시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검찰을 장악을 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인물이 김호수 후보자다 볼 거고요. 김호수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사실은 대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지금 되지 않아요. 인물난에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명은 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김호수 후보자는 이제 친여 성향이라고 하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과는 굉장히 코드가 맞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제가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김호수 후보자가 상당히 좀 강단이 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반대하고 있는 중수청이랄지 이런 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준비 중인 조직 개편안도 그렇죠.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의견을 같아요. 내는데 뉘앙스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기존의 제도가 좀 안착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박범계 장관은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사실 지금 총장이 임명이 돼야 하잖아요. 되고 나서 인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총장이 물론 임명되고 나서 초기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인사와 기준 이런 것을 이미 세워놓고 총장과 대화한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박범계 장관이 자기 스타일 아니면 이제 청와대의 의중을 들어서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현 정부나 여권에서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윤석열 전 총장 트라우마 아닙니까? 그 행여 혹시 김호수 후보자가 총장에 대해서 왔을 때 또 다른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다는 것은 이제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총장이 되고 나면 전에 윤석열 총장과 징계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있어서 별도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을 한 걸로 알려지면서 사실 검사들이 신망을 많이 잃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망을 다시 회복해야 할 좀 본인의 명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볼 때 무조건 박범계 장관에게 끌려가는 총장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건 개인적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한 화요일쯤 임명될 가능성이 큰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대구에서는 동구에 있는 식당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시는 식당 종사자 1명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접촉자 검사에서 종사자와 가족 등 6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금남염 식품 가공업체와 관련해 충남도청 공무원도 감염돼서 방역당국의 추가 진단 검사에 나섰습니다. 충청남도는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확진된 뒤에 접촉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50대 직원과 또 다른 운전기사 등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가족 모임과 결혼, 피로연 등을 통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31일부터 2주간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밤 11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강북구와 금천구 노래방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어린이집과 학원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확진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수유동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 거리에는 노래방들이 많은데요. 이 가운데 한 곳에서 이번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시설 폐쇄 안내문만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 25일 노래방에 다녀간 손님이 처음 확진된 뒤 지금까지 확진자 8명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손님이 4명, 노래방 도우미가 4명입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21일 이곳을 방문한 손님 7명은 경기도에서 술을 마신 뒤 2차로 이 노래방을 찾아 원정 도우미 7명을 불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명 이상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없지만 노래방은 이를 어기고 손님을 방 3개에 나눠서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우미도 손님 수에 맞춰 방마다 배치됐습니다. 당연히 거리 두기는 지키지 않았고 노래방 안에서 음식 섭취와 흡연을 하면서 마스크 착용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확진자들의 거주지가 수도권 곳곳에 퍼져 있다는 점 때문에 감염 확산 우려가 큽니다. 노래방 방문자와 도우미 등의 거주지가 서울 시내 자치구 3곳 이상, 경기도 시군구 서너 곳에 걸쳐 있고 확진된 노래방 도우미 일부는 수도권 일대 노래방 여러 군데를 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천구에 있는 노래방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종사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어제와 그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며 지금까지 11명이 감염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업소는 지하에 있어서 환기가 어려운 데다 밀폐된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며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확진자 가운데 일부는 증상이 발현됐는데도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천구 노래방의 경우에도 확진자 가운데 노래방 도우미가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도우미가 노래방 여러 곳을 방문했다며 지난 10일에서 25일 사이 금천구 소재 노래방 방문자는 모두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수도권의 또 다른 집단 감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서울 구로구 직장에 있는 집단 감염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 25일 직장인 1명이 처음 감염된 뒤 어제 하루에만 21명이 감염되며 누적 22명이 됐습니다. 역학조사에서 이 시설은 자연 환기를 실시하고 개별 자리에 칸막이 설치를 하는 등 방역수칙은 잘 지켰지만 장시간 근무하며 전화 상담을 주로 하는 업무 특성상 많은 침방울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수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함께 식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과 학원에서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구리시 어린이집에선 지난 21일 첫 확진 이후 아동 5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군포시 어학원에선 학원생 30여 명이 감염된 뒤 가족 간 감염으로 번지며 누적 63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내 집단 감염 확산세는 꺾이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방역당국은 주말에도 모임을 자제하고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수유동 거리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만 65세에서 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된 어제 하루, 잔여 백신을 통해서 6만 2천여 명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잔여 백신 접종자 가운데 어제 처음 시작된 네이버 카카오앱 예약 서비스를 통해선 4천여 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플랫폼별로 보면 네이버가 3,935명이고 카카오가 294명입니다. 인도에 체류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우리 국민 14명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현지 공항 사정으로 출발이 4시간 넘게 지연된 데다 급유 예정 국가가 잇따라 거부 통보를 하고 중증 환자 1명은 기내에서 잠시 상태가 악화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김정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벵갈루루 공항에 교민 환자를 이송할 전세기가 도착했습니다. 트랩이 장착되고 오전 11시 반 전원 탑승을 마쳤습니다. 모두 일정 간격 거리를 두고 앉은 모습. 의료진 2명도 탑승했습니다. 출발은 현지 공항 사정 때문에 무려 4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감염에 따른 증상에 새벽부터 움직이느라 지쳤던 환자들. 꼼짝없이 기내에서 4시간을 대기하며 속까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급유지 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애초 착륙 허가를 냈던 나라들이 잇따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원래 기름 주유를 할 예정에 있었는데 인도발 비행기에 대해서 이제 착륙을 불허한다 이런 통보를 받고 미얀마나 베트남 쪽 추진하다가 그쪽도 여의치 않아서 인도 접경 지역에 있는 아삼주에 있는 그 공항에 착륙 허가를 받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오후 8시 15분 마침내 인천공항을 향해 전세기가 떴습니다. 기내 방역 안내도 듣고 의료진이 수시로 상태를 살피자 환자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런데 이도 잠시 애초 보고된 중증 환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의료진이 곧 산소 발생기를 돌려 상태를 안정시켰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10시간 반을 날아 교민 환자들은 오전 5시 48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경증 13명, 중증 1명 등 14명으로 모두 현지에 파견된 국내 기업 협력업체 직원들입니다. 중증 환자는 도착 즉시 대기하던 구급차로 병지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나머지 13명 경증 환자들은 진단검사를 받고 충북 제천의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귀국은 현지 상황이 악화하며 한인회와 플라잉닥터스가 나서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고 소속업체들이 비용을 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비롯해 다른 교민들이 잇따라 감염되며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과정을 봤던 교민 환자들. 고국에서 치료받고 싶어도 감염 환자의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해 이조차도 포기할 뻔했지만 마침내 고국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나경원, 이준석, 조경태, 주호용, 홍문표 이상 5분의 후보자가 선출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여기 계신 당협위원장님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신 거 맞으시죠? 우리가 당원을 존중하지 않은 채 자꾸 국민 여론 민심 타는 걸 찾는 사이에 우리 당의 당원은 100만에서 28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계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계파 없는 정치인이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누가 됐을 때 공정성 시기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님은 나경원 후보나 주기영 후보 냉정히 보면은 실패한 장치가 아닙니까? 자기 능력 없으면 그걸로 말해야지. 누구 이름 팔아가지고 언론에 빵긋빵긋 나는 뭐 나하고 뭐 아파트에서 뭐 옆동에서 기차를 타고 다니는 이제 제발 정말 오랜 시간 후에 친박 대비전 탕물 싸움에 달라진 게 없던데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을 때 위원장님들에게 다음에 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 통과자 5명이 발표가 됐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41% 득표해서 1위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신진 1명과 중진 4명으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당대표 본경선에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본선 진출자 5명이 가려졌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예. 최진 원장께서는 뭐가 가장 주목이 됐습니까? 저는 일단 지난 30년 넘게 네. 저렇게 재밌고 역동적인 보수 정당의 선거를 본 적이 없다라고 일단 좀 칭찬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꼰대 정당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태극기도 보이지 않았고 영남당의 이미지도 보이지 않았고 그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이번에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5명 보면은 신진과 중진이 적절하게 잘 조합된 모습.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번은 일단 예선 자체로 저는 절반 이상의 성공을 저는 거뒀다고 봅니다. 뭐 이준석 후보가 1위로 지금 나타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중진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역동성을 주는데 신진들이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만 이준석 이외의 다른 김은혜 의원이라든가 김웅 후보는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왜 그런 걸라고 보십니까? 저는 저게 일종의 이준석 쏠림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과
중도 보수 경향이 이준석에게 몰표를 줌으로써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젊은 당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준석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5선인데요. 6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에 투표를 했던 층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젊고도 넘는다라는 아마 그런 표를 한 거고, 그리고 나머지 김은혜 의원도 70년, 71년생인데 이번에 탈락돼서 상당히 본인들도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우리 당이 젊어지고 앞으로도 역할을 하겠다라는 점에서 통과를 한 사람이나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 만족했던 그런 예선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투표 결과를 보고 이제 본선을 예측해야 되는데요. 당심하고 민심하고 좀 엇갈렸는데 이번에는 민심 50%, 당심 50%였는데 본경선은 당심이 70%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번 지금 나온 결과와 또 본경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런 수도 있지만 이준석 후보라고 보려야 되는 거죠. 보니까 이번에 예선에서 당심은 박빙이었고 민심은 압도적 우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심은 아주 불리한 게 아니라 박빙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요. 당심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후보가 32%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31%였으니까요. 1%포인트 차이. 그렇습니다. 아주 초박빙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심이 본선에서는 70%를 할지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심 민심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번에 1차 예선에 나온 표를 보면 지역이라든지 연령대에 상관없이 고루 이준석의 표가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 본다면 뭐 거의 절반의 승리가 아니라 거의 5분의 3 이상의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일단 1위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이준석 후보가 1위를 달리다 보니까 중진들이 지금 합종 연행을 하는 것 아니냐, 힘을 합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비 경선에 4위로 통과한 홍문표 의원이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요.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분들은 쉬어야 돼요. 무슨 염치로 또 나옵니까? 이 전당대회가 자기들 사유물입니까? 1년 원내대표 하다가 권한대행 하다가 또 당대표 나오고, 나우현 같은 경우도 이 선거 때만 되면은 뭐 탤런트 선거입니까 지금? 홍문표 후보께서 아주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주호영, 나경원 후보를 겨냥해서 한 발언인데요. 그래서 중진 4명이 단일화할 가능성이 좀 낮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공교롭게 4분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고루고루 좀 분포가 돼 있네요. 방금 인터뷰한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에 충청도고, 나경원은 이제 서울 수도권, 그리고 주호영은 이제 TK, 대구 경북, 그리고 조경태 의원은 이제 PK 부산 경남이네요. 그렇네요. 고루고루 지역적으로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단일화하기는 사실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영선 중진이라고 하는 이준석 후보를 놓고 4명의 4선 5선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이 단일화하기에는 상당히 좀 민망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누구와 단일화하는 것이 결국 이 판을 완전히 1, 2위를 갈 정도 대세의 영향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당심이 결국은 이제 판가름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아마 일부 단일화가 이루어지겠지만은 이준석을 제한 나머지 3사람, 4사람이 한 사람으로 단일화하는 1대1 구도로 단일화되기는 아마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그래서 깨끗하게 4명이 말하자면 이준석 포함해서 5명이 공개적으로 경쟁하면 그런 표의 심판을 적당히 받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번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뭐 개파가 있다, 유승민계다, 유승민계가 전면에 나섰다, 이런 비판을 중진들이 했거든요. 본경선에도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본정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그게 이제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봅니다. 그냥 과거의 뭐 친박 친이계의 격돌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당의 뭐 친문 반문 간의 어떤 그런 갈등 알력에 비하면 사실 미미합니다. 그리고 어느 선거나 대한민국 선거, 해외 선거나 저 정도의 개파 논쟁은
사실 불가피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개파설이라고 봅니다. 네. 논란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계속 지켜보고요.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부동산 정책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저께 의원총회 열어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감면 기준, 특히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완화를 놓고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그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일단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의원 2명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 제도 취지에 맞게 부동산의 종류를 가리지 말고 공시지가로 다 합한 다음에 그것을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상위 2% 정도를 출연해서 그 금액을 잘라서 공시해서 그 부분만 과세하자는 것이죠. 2% 초과하는 사람만.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폭을 확대한다든지 종부세 기준을 상향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 당의 많은 의원님들의 생각과 비추어 봐서는 쉽지 않다. 예, 뭐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 상당히 규제 완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소신을 좀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거북이가 바닷가 모래밭 백사장을 걸어가면 상당히 힘들게 버겁게 갈지자를 걸으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는 이제 앞으로 걸어가죠. 저는 송영길 체제가 당분간은 그런 바닷가 백사장 이제 거북이처럼 힘들게 가리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이제 1주택 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문제는 합의를 했지만 나머지 이제 종부세나 재산세 문제는 또 합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 해묵은 어려운 힘든 버거운 그런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문제에 관한하는 앞으로 상당히 일부는 합의하고 일부는 갈등을 빚으면서 힘겹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힘든 상황. 이 앞으로도 저는 당분간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이야기가 많이 회자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이 다음 달 나오는데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제목이 조국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내려가는 심정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왜 이 시점에 회고록을 냈을까요? 지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월 7일 재보선 이후로 여당의 참패 원인이 조국이다라는 비판이 많은 상태인데 결국은 이대로 침묵을 지킬 경우에는 계속 모든 책임, 여권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하락이라는 이런 책임을 뒤집어 칠 수 있기 때문에 차주에 부담스럽더라도 나는 내가 할 말을 하겠다라는 그런 과감한 승부수 아닌 승부수를 던졌다고 봅니다. 승부수라고 보시는군요. 본인이 말이죠. 책이 뭐라고 썼냐면은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 국론을 분열시킨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큰 죄죠. 사실 국론을 분열을 시킨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판했다는 것은 정말 승부수인데 나름대로 지금 단기간에 상당히 먹혀 있습니다. 6월 1일 날 지금 출고인데요. 이미 지금 15,000부가 지금 예약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지금 팔수를 지금 4만 부를 지금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팔리고 주목을 받는 것 이 자체는 이제 성공을 했는데 많은 논란과 역풍이 불 것 같아요. 이미 서울대 학생들이 지금 게시판에만 올렸습니다. 수업도 않고 말이죠. 봉급만 받아가더니 그럴 줄 알았다라는 비판이 거세기 시작하는데 아마 정치권의 야당을 비롯해서 말이죠. 보수정이라든지 대학생층으로부터 다시 한번 조국 비판이 거세게 불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다시 한번 그 맞불을 놓으면서 이러면 다시 조국 논쟁 3차 조국 논쟁이 다시 한번 재일될 것 같다. 이게 결국은 궁지에 몰릴대로 몰린 잃을 게 더 이상 없는 조국 전 수석 입장, 장관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렇게라도 해서 승부수를 던졌다.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오히려 득이 더 많다. 라는 그런 정치적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대선 전략에는 이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저는 죄송합니다. 그 질문을 딱 친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지층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조국 전 장관 이 책을 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밖으로 양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안 될 건지를
그 친문 열성 지지층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회담 당연히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상당수잖아요. 그 상당수가 점점 입지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친문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데 소리 없는 다수는 사실 많거든요. 친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수처럼 보이지만은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이미 이 민주당이 친문계가 네 갈래로 갈라졌기 때문에 이재명 그렇죠 이낙연이나 정세균 이렇게 친문 갈라졌기 때문에 친문의 강경파의 목소리가 비록 조국의 출판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건 소수다. 보십시오. 지금 화면에도 보면 추미애 그다음에 이낙연 장관 정도. 그리고는 누가 있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다른 장소에서는 책에서는 아빠 찬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조국 출판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극소수입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이 조국 전 장관이 혹시 대선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선에서 역할, 이른바 킹메이커 역할은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거대한 축제 아닌 축제인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에 따라서 조국은 영원히 역사의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적재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잡느냐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그래서 온갖 비판이나 부담을 감수하고 조국으로서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회고록의 구체적인 또 내용이 공개가 될 겁니다. 또 그 내용에 따라서 파장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6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담회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팔을 이렇게 툭툭 치는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배경을 두고 이철희 정무수석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 사이에서 가벼운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얼굴은 웃지만 뒤로는 많은 거를 입속을 챙기는 사람이다. 이런 투의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 참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시다가 그냥 어깨를 가볍게, 그러니까 손을 옆에 툭 이렇게 건드리시면서 이제 그만하시죠 이런 제스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또한 저로서는 굉장히 섭섭했어요. 어떻게 정무수석이라는 분이 이렇게 야당 대표의 말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시고 답변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분은 그냥 앞으로는 좋은 말 하지만 뒤로는 웃으면서 실리를 다 챙겨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중하게 대우해준다고 해가지고 방심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의 말씀드린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뭐 저기 바이든 대통령을 뭐 속된 말로 깠다 이렇게 표현하셔서 뭐 지금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 너무 믿지 마라 이런 얘기 한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또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김기현 대행 입장에서는 좀 덕담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툭툭 어깨를 칠 수도 있는 거죠. 뭘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름답게 보이는 풍경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최근 들은 상황이 청와대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워낙 야당을 사실 밀어붙인 데도 통크에 양보한 건 없었고 양쪽이 두 사람의 관계가 험악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좋은 어드바이스를 하는 듯 하면서도 상당히 좀 안 좋은 감정이 많이 과도하게 좀 드러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자주 저런 자리 가지면 또 서로 다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이제 여당도 양보하고 야당도 양보하면 저보다 더한 어깨에 아니라 뭐 포옹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스처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워낙 여야가 민감한 첨예한 날카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어깨 툭 하나 챙겨나 하는 것들이 되게 예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방미 놔두고 사실 여러 가지 뭐 이런 설화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소폭 올랐거든요. 방미 성과가 좀 좋다고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진 거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다 오면
항상 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전에 조국 사태라든지 윤석열 사태라든지 대통령께서 전면에 나서서 뭔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면 무조건 지지도는 올라갔습니다. 기자회견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밖으로 활동의 정치를 하면 무조건 지지도가 올라갔고 친문 정치를 하면 지지도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후 남은 기간에도 가급적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전면에 나서서 민생이라든가 정치 말고 민생, 경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줄수록 저는 지지도는 올라가고 좀 국민들도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바로 할 때까지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 인사.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의진계사입니다. 저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부동산 가격 다 폭등했습니다. 그거 다 우리는 그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혀 얘기 안 들어줍니다. 서민을 위한답시고 만든 그 법들이 서민을 못살게 만들었습니다. 입법하시면서 제발 현장에 있는 국민진기사들 의견 좀 들어주세요. 할 말 너무 많아요. 지금도 너무 많은데 시간 좀 정말 촛불 집회 지금 내일 김장을 해도 오늘 나가고 알겠습니다. 돌아서 잘하셨어요. 김영구에 살고 있는 청년 최현이라고 합니다. 집을 사서 이사를 가게 했지만 집을 샀어요? 네, 하긴 했지만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유, 고생하셨네. 저도 이제 뭐 빌라를 아파트는 비싸가지고 빌라를 샀다. 그래도 일반 건축물을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값이 쌌다 이거 일반 건축물이라서. 그 대출도 이제 나오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금액이. 그런데 대출도 잘 안 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참석하신 청년 여러분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또 청약 같은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어떤 2세 계획이라든지 내 집 마련 가정에 대한 계획도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옆집이나 이제 내 동료들은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굉장히 돈을 번 모양새인데 그걸 따라해야 되는 건가?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운에 내맡겨야 하는 사회가 굉장히 좀 잘못됐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공장에서 속기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수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성과 몇 개 차는 세계 최초입니다. 엄청 궁금하죠. 그렇죠. 1g에 10,000달러. 한 병이면 거의 10억대거든요. 가방으로 들고 가면 가방으로 들고 가면 전 세계의 바이오 제약 회사들은 거의 70% 이상이 고객이거든요. 고추, BLS 포함해서 조만간에 CMO 1위는 이미 봤습니다. CDO 신약 개발 능력도 가고 이제 사실 백신도 지금 한국에 많은 걸 포함해서 고추, BLS 거액의 현금을 자기 압수표로 바꿔놓고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6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당국의 추적에 걸린 체납자 중 일부는 가상화폐를 담보로 밀린 세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구수봉 기자입니다. 세금 2억 8천만 원이 밀린 금융사기범 이모 씨 집에 들이닥친 조사관들. 이 씨는 올 초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집에는 아내뿐입니다. 왜 자기 세금을 안 내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조사관들은 옷장에서 발견한 현금 1,700만 원을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했습니다. 이 씨가 지난 2019년 자신 명의로 10억 원의 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 덕분에 얻은 성과입니다. 서울시 38 세금징수과가 시중은행을 통해 최근 2년간 고액 체납자의 자기압 수표 교환 내역을 조사한 결과 623명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812억 원, 수표로 교환한 금액은 그 2배가 넘는 1,714억 원입니다. 현금 같은 경우는 부피가 굉장히 커서 보관하는데도 용이하지 않고 그리고 수표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은 은닉 하는 것도 쉽고. 당국의 추적이 시작되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체납 세금을 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간 무려 438억 원을 수표로 교환한 사채업자 정모 씨는 차명으로 보관한 가상자산 15만 코인을 납세 담보로 제공했고 56억 원을 수표로 교환한 오모 씨는 체납세금 1,240만 원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투자가 용이한 금융재산으로 이게 자금이 이동하는 그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제2금융권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거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내 증권사를 통해 고액 체납자 주식도 추적해 380명이 약 1,000억 원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842억 원을 즉시 압류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서 김창룡 경찰청장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유튜브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고 손정민 씨 사건을 책임지겠다고 긴급 발표했다는 제목이 달리는 등 허위 내용이 포함된 영상이 게시돼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직접 그렸다고 속여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무죄를 확정받은 가수 조영남 씨가 비슷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조 씨가 판 그림을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공소사실 전제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의 현직 경찰 간부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어젯밤 11시 30분쯤 남동구 만수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혐의로 남동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인 50대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숨지거나 투병하게 된 노동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며 유독성 가스에 노출되지만 환기가 안 되는 공간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환기 시스템이 시급하다면서 자체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남에 있는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15년 동안 조리사로 일해온 62살 곽순용 씨.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던 반지하 조리실에선 환풍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매일같이 매캐한 연기를 그대로 마셔야 했습니다. 약품하고 조리하고 한기, 공기 노출. 제 생각엔 거기서 그랬나. 몸에 무리가 와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어깨 결림이 심해졌는데 3년 전 건강검진에서 폐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양쪽 폐 절반 이상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고 일도 못하게 됐습니다. 30kg 무게를 내 몸에다 달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누른다. 앞뒤로 누르고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이 이렇게.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건강을 해치는 급식조리원 노동자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폐암으로 숨졌는데 처음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이후 시민단체인 직업성 암찾기 119에는 중증 질환에 걸린 급식 노동자들의 신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된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당사자거나 지인분들이 17개 지역 노동조합에 많은 연락들을 주고 계시고 상담 중에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급식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조리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교육청을 찾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일산화탄소와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독성 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환기 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은
건강한 노동자의 안전한 조리 환경에서 시작된다. 폐암이 속출하는 급식실에서 어떻게 민주노총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12,000여 개의 학교 급식소를 대상으로 환기 실태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언론에 공개하고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초에는 중증 질환으로 숨지거나 고통받고 있는 급식 노동자들을 대신해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5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요즘 비가 유난히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닷새 동안 무려 3번이나 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네, 65년 만에 가장 일찍 시작됐다는 일본 장마가 영향을 준 것일까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매년 5월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5월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는 않죠. 예. 대체로 맑고 또 포근하거나 따뜻한 날이 많거나 아니면 예. 5월 하순으로 가면은 때일은 여름 더위가 일찍 나타나는 그런 날씨가 보통의 5월이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금요일까지 5일 동안에 무려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연속 사흘 동안 비가 왔습니다. 그랬죠. 예. 이 한 달 전체를 따져보면 5월 달 동안에 서울을 기준으로 비가 내린 날이 14일이었습니다. 예. 오늘 그랬습니까? 28일이죠. 예.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온 겁니다. 그랬네요. 예. 이전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 네. 5월의 강수일수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8.7일인데 네. 올해가 12일. 그러니까 평년보다 1.4일 정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5월답지 않게 비가 자주 내리는 이상 기상 현상이 나타난 5월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내리는 걸 보면요. 네. 상당히 또 요란하더라고요. 그렇죠. 바람도 엄청나게 불고요. 한번 내리면 벼락 동반하고요. 돌풍 동반하고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비가 한번 지나고 나면 굉장히 쌀쌀해지는 날씨까지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예. 이유는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상층에 내려오는 찬 공기가 영하 20도 정도 되는 상층의 온도로서 영하 20도면 초봄 또는 늦겨울 정도쯤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는 공기의 예. 그런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지금 유입되고 있거든요. 예.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서울의 낮 기온이 한 25도 정도까지 오르는 약간 초여름 날씨 정도가 됐는데 그때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굉장히 강력한 비구름들이 형성이 예. 되고 전체 강우량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비가 내릴 때 시간당 20mm 정도의 호우가 쏟아지고 벼락, 돌풍이 동반되고 또 우박이 쏟아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예.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기온이 조금 낮았던 5월 초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5월 초에는 영동 지방에 폭설이 쏟아졌고요. 또 5월 중순까지도 내륙 곳곳에 우박이 쏟아지는 현상이 잦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5월 들어 상층 한기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내려왔고 따뜻한 공기가 자리 잡으면서 거기서 경계에서 굉장히 강력한 비구름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왔고 한 번 올 때마다 우박까지 동반하면서 굉장히 요란한 비가 내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런 날씨가 이어지는 겁니까? 오늘 고비로 이번 주말 휴일부터는 날씨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6월 달로 넘어가죠. 네. 6월 달은 상순 정도까지는 특별하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비가 내리긴 하겠지만 한 차례 정도 비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만은 이번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내릴 가능성은 좀 없다. 그러니까 6월 되면은 기압계가 어느 정도 안정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기상청의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월이 원래 계절의 여왕인데 그렇죠. 저는 장판을 다시 꺼냈습니다. 추워서요.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런 비가 오는 날씨가 일본 장마가 65년 만에 좀 빨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영향을 좀 미친 겁니까? 일본 장마는 65년 만에 가장 일찍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그림을 좀 준비가 돼 있는데 그걸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주변의 구름 사진을 보면 일본 쪽으로 해서 굉장히 짙은 비구름이 동서로 길게 형성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마 전선입니다. 예. 중국 남부부터 일본까지 형성이 돼 있죠. 일본은 11일에 장마가 시작됐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고요. 이게 65년 만에 가장 빠른 장마. 예. 그리고 일본 기상관측사상 두 번째로 빠른 장마입니다. 장마가 일찍 시작됐다는 것은 더위를 몰고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만큼 세력이 일찍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일찍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일본 남쪽까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중국 쪽까지 길게 형성이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북쪽으로 상층의 찬 공기, 그러니까 요즘에 요란한 비를 뿌리는 그 찬 공기가 없었다면 빨리 올라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예. 일본 장마가 이례적으로 빨랐고 우리나라에도 빨리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층의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내려오면서 일본 쪽에 형성돼 있는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 쪽까지는 올라오지 못하는 형태가 유지된다. 네. 그리고 기상청 전망으로는 이 상태가 6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예년과 비슷한 날 정도의 장마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비슷하다면 6월 말쯤 시작되는 겁니까? 6월 하순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 6월 19일 정도가 되고요. 중부 내륙 같은 경우 남부와 중부 같은 경우는 6월 22일에서 24일, 25일 이 정도쯤 장마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일찍 시작됐지만 우리나라의 장마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 6월 중순 이후에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현재 기상청의 전망인데 지난해 기상청의 장마 전망이 틀렸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수를 두고 이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더위는 어떻습니까? 작년엔 역대급 더위다라고 했다가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또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난해가 여름 장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장기간 지속이 됐고 또 그 기간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8월 중순 정도까지 장맛비가 계속 내렸거든요. 기상청이 원래 예년보다 덥다, 거의 역대급의 무더위가 될 것이다라고 여름 장마를 냈었는데 장마가 예상 밖으로 굉장히 길어지면서 아주 더웠던 시기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는 여름 더위가 심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어긋났고 장마 전망도 어긋나게 된 것이죠. 그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기상청의 여름 전망이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올해는 더위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더위라면 폭염, 그러니까 33도 이상의 낮더위가 유지되는 날이 한 9.8일, 열흘 정도가 나타나고 열대야 일수는 한 5일 정도가 나타나는 게 예년 수준의 더위입니다. 그렇군요. 역대 가장 더웠던 게 2018년이었는데 그때는 폭염 일수가 30일을 넘었고요. 열대야 일수도 17.7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 정도로 덥다라고 지금 기상청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름 더위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되죠? 여름 더위는 6월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6월 초는 27도, 8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는 한 30도 정도가 올라가는 더위가 나타날 것이고 7월 이제 장마가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33도를 넘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올여름에 태풍도 몇 개나 올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난해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태풍입니다. 태풍이 지난해 7개 나왔거든요. 관측사상 가장 많은 태풍이 여름에서 가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 여름 전망이 3개월 예보가 나오기 때문에 6, 7, 8월입니다. 6월과 7월에는 태풍 가능성이 좀 낮은 것으로 나왔고요. 8월 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3개 정도, 최대 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영향을 준다라는 건 우리나라 근처로 지나가거나 상륙하거나 그럴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봄철 날씨도 이상했지만 여름철 날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측이 굉장히 어렵고 태풍이 올라온다면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월부터는 국지성 호우뿐만 아니라 태풍에 대한 경계도 굉장히 각별히 주의를 해서 태풍의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날씨 전망 들어봤는데요. 일단 5월에 이틀 한 번씩 비가 왔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은 또 그렇지 않을 것이다. 6월 상순까지는 여름다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한 근거 없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던 남양유업, 결국 사모펀드에 팔렸습니다. 갑질 파문에 이어 불가리스 사태까지 일으키면서 반복해서 사과와 개선을 말했지만 소비자의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소유주는 지분을 모두 매각한 겁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연구진을 동원해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남양유업. 사회적 불신이 커지자 직을 내려놓는 사과와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사태 수습을 하느라 이러한 결심을 하는 데까지 늦어진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사과 발표 3주 만에 내놓은 답은 개선안이 아닌 지분 매각입니다. 53%가량의 회사 지분을 3,100억 원을 받고 사모펀드 한행컴퍼니에 팔기로 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끝없이 추락하자 고 홍두영 창업주가 회사를 세운 지 57년 만에 매각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갑질 논란과 대리점에 물건을 강매했다는 의혹에 이어 영업 직원 욕설 녹취록까지 공개됐습니다. 대리점이 회사의 동반자이자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명심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에서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았습니다.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의 마약 투약 사건은 회사 이미지에 더욱 큰 타격이 됐습니다. 먼저 2013년 회사의 밀어내기 사건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저희 외조카 황하나 사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사과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한행컴퍼니는 인수를 마무리한 대로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해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각종 파문과 사과를 반복한 끝에 대규모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자초한 남양유업. 회사를 인수한 한행컴퍼니가 등 돌린 소비자의 마음을 되돌리는데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차가운 민심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손보기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첫 번째 대안으로 재산세 감면 등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네,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변죽만 울린 대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의 일격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참패 이유론 부동산 정책 실패가 첫 선으로 꼽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무섭게 치솟았고 전세 대란까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투기 억제에는 성공을 했지만 자산가치 상승에 의해서 상승하는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 데는 좀 부족했었습니다. 우왕좌왕하던 여당이 내놓은 첫 번째 정책 대안은 규제 완화 카드입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무주택자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보기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게 여당의 계획입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내놓는 매물이 늘어나서 거래의 숨통이 들 거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최종적으로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정책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당내의 혼선 속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세금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퇴하는 것인지 시장의 혼란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을 폐지함으로써 아마도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까지도 비아파트 부분까지도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제 전세가 점점 줄면서 월세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만큼 우선 정부와 여당 내부의 혼선부터 정리한 뒤 일관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다른 주들도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당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다음 달 15일 전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주민들에게
모두 1억 1,6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복권 당첨자 10명은 각각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억 7천만 원씩을 받게 됩니다. 150만 달러는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최대 규모 복권 당첨금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다른 30명도 복권 당첨금으로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0만 원씩을 받습니다. 이미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도 복권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자 200만 명에게 5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만 6천 원의 현금이나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 카드를 나눠줄 예정입니다. Children 12 and up will also be eligible for those prizes. We're doing that in order to encourage you, not only with that $50 gift card, but with this significant prize and incentive program. 캘리포니아주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돈을 뿌리는 것은 다음 달 15일까지 경제를 완전히 정상화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이 여전히 접종에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미국 여러 주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당근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미 당첨자가 나온 오하이오주를 비롯해 뉴욕, 메릴랜드, 그리고 오리건주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복권 당첨금을 내걸었습니다. 뉴욕주는 백신 접종자에게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경기 입장권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백신 접종자가 지난달 300만 명을 웃돌다가 최근 180만 명 정도로 곤두박질 치자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번 주말 프로축구 K리그를 대표하는 전통의 맞수, FC서울과 수원삼성의 슈퍼매치가 열립니다. 올해 첫 맞대결에서는 서울이 승리를 했는데요. 최근 수원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2주를 쉬고 돌아온 FC서울과 파죽지세 수원삼성이 올해 두 번째 슈퍼매치를 앞두고 마주했습니다. 양팀 감독은 점잖게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수원이 지금 분위기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 슈퍼매치라는 거는 그런 분위기나 성적보다는 두 팀에 대한 그런 라이벌 의식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기는 못했지만 오히려 휴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돼 있을 거고 또 지난 강원전 경기를 했기 때문에 경기 감각도 좀 잘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은 화기애애하면서도 뼈 있는 말로 견제구를 달렸습니다. 2대0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승골은 김건희 선수가 넣지 않을까. 똑같이 2대0으로 이길 것 같고요. 저는 결승골은 주영이 형이 넣을 것 같습니다. 조영욱 선수는 2골 넣겠다고 했는데 자신감이 떨어졌는지 자기 얘기는 안 하시네요. 너무 또 그러면 제가 조급해질 것 같아서. 앞선 K리그 93차례 맞대결에선 서울이 36경기를 이겨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올해 첫 슈퍼매치도 서울이 한 점 차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4경기를 덜 뛴 서울은 11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핵심 공격수 나상호의 부상 공백도 메워야 합니다. 반면에 수원은 패배 없는 5월을 보내며 선두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골 넣는 수비수 이기재와 메탄 소년 정상빈이 벤투호에 깜짝 발탁되는 경사도 겹쳤습니다. 상반된 분위기지만 양보할 수 없는 승부입니다. 우리 팀한테는 아마 반전의 카드로 수원을 이긴다면 더한 나위 없이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홈 경기에서 저희가 좀 아쉽게 패했기 때문에 어웨이 경기, 슈퍼매치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전이 절실한 서울과 선두를 향해 내달리려는 수원은 내일 저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격돌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현재 영남 해안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화면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밀양과 울산에는 시간당 25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비구름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이 지역의 비는 한두 시간 이내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다만 북쪽에서 새로 유입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는 퇴근길 무렵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앞으로 영남 동부에 최고 3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에는 벼락과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비상입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영남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경기 북부와 영서 지방에, 휴일 밤부터는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